안녕하세요, 강영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머피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 우선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머피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빙과 관련되는 이 머피의 법칙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미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참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머피의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어부터 읽겠습니다. W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 뭔가 잘못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 것을 방치를 하면 언젠가는 뭔가 잘못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살면서 이만큼 정확한 그런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 꼭 머피만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SOD, Saw's Law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Saw's Law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살면서 물을 쏟으면 꼭 섞이는 그 자리에 중요한 종이가 있습니다. 책이 있고 노트가 있고 꼭 보면 뭔가 그렇습니다. 서양 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식빵을 먹다가 떨어뜨리면 반드시 잼 발라놓은 면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소드 로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법칙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피나글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머피의 법칙의 영국판입니다. 거기 보면 거의 머피의 법칙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Anything that can go wrong. 뭔가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면 will, 잘못될 것이다. 언제? At the worst possible moment. 가장 더러운 타이밍으로. 지금은 꼭 일어나면 안 되는데 꼭 그때 일어납니다. 과연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머피입니다. 그래서 Ephraim's Law는 머피의 법칙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언젠가는 일어난다. 즉 머피의 법칙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누가 지어내서 이렇게 부릅니다. Ephraim's Law. 언젠간 니한테도 좋은 일이 있어. 너무 낙담하지 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머피의 법칙은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Nothing is as easy as it looks. 보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쉬워 보이지만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모든 일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이거는 특히 저희들 동네만 가서 뭔가 이렇게 건축 같은 걸 해보면 좀 많이 느끼죠.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운 여름날 주인이나 일 시키는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할 수는 없겠죠. 다시요. 보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고 모든 일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게 진행됩니다. 무슨 일이든 잘못될 소지가 있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잘못되는 법이다.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타이밍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다이빙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굉장히 서로 이제 자주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충분히 갖추어야 되는 이야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 머피는 당시 이분이 이 법칙을 그 미국 애들은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법칙도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을 승인해주는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A. 머피 주니어라는 당시에 공군 대위였고요. 이 사람이 MX981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있으면서 당시에 비행기가 급강하게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를 인간이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이런 거를 그때 연구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영어권에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빙 할 때 우리가 이 머피의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시작할 때 입수하기 직전에 내가 내 잔압을 열어보는 거예요. 열고 게이지를 확인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팔라우에서 사실은 싱가포르 여인이었는데 29세인데 이 사람은 잠긴 상태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주워 올려가 CPR하고 했는데 못 살렸습니다. 제가 탔던 배가 이 배 바로 같은 바운다리 안에 있었고 그 소동을 직접 봤습니다. 밸브 한번 열어보는 것과 안 열어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면 비록 열지 않고 입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호흡 만에 그걸 런지채고 킥에서 올라와서 삽니다. 초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웨이트도 많이 찹니다. 하고 그냥 계속 내려가게. 거의 똑같은 사건이 그 다음에 2월에 코모도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좀 넣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제 친구분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안 밝힐 테니까 나중에 한턱 내세요.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것을 습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하게 됩니다. 머피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네 장비 네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 1년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보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잠시 빌려 쓰는 그 장비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 장비를 지가 잘 관리했으면 그거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죠. 17년 12월 달에 수중에서 호흡기가 더 이상 공기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다이빙을 해서 소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호흡기를 분해를 했더니 1단계 안에 탄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말로는 탱크가 오염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1단계를 관리하지 않은 본인이 책임이 큽니다. 물론 제가 렌트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렌트 해준 사람의 책임이겠죠. 제가 2006년에 받은 전화에 어떤 분은 수중에서 우리가 인플레이트 버튼을 한번 딱 누르고 나면 그게 안에 스프링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꾹 눌렀는데 이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눌린 상태로 공기가 이제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를 또
베테랑이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오픈워터 과정에서 배우는 인플레이트 호스 뺐다고 하는 스킬도 있고요. 안 그러면 디플레이트를 공기 계속 빼면서 다이빙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수심에서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 떠올라와 버렸습니다. 나와서 그냥 온몸에 관절에 근육통이 다 있고 아주 뭐 저명한 감압병 증상이라서 바로 그 리조트에 있는 산소를 마시고 그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통영세계로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압계요. 저는 그 잔압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뭐 좋습니다. 근데 컴퓨터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잔압계가 고장이 덜합니다. 그래서 비록 컴퓨터를 쓰시는 분에게도 꼭 이 아날로그 잔압계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요즘은 뭐 DIR 그 형태라고 해서 아주 짧게 잔압계를 해서 이렇게 옆에 딱 붙이고 있는데 컴퓨터 하시는 분도 꼭 잔압계를 백업하십시오. 컴퓨터에는 100바로 떠 있는데 실제 안에 다 공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압 호스, 특히요 저압 호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압 호스를 사용하면서 이게 호스가 꺾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동그랗고 길쭉한 그런 카바를 사용하죠. 지금 뭐 호흡기나 이런 그 호스 같은 거를 구입해 보면 그 커브가 달려서 나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호스의 상태를 봐야 돼요. 저는 그 커버를 댈 수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스에 만약에 조금 어떤 기스가 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갈아야 됩니다. 만약에 물속에서 이 고압 호스가 터지면 여러분들 뭐 터지는 소리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게 납니다. 그 다음에 땡간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급상승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버디 다이빙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수의 커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타입입니다. 이건 제가 겪었던 건데요. 2006년입니다. 206이 아니고요. 2006년에 제가 왕돌에 다이빙 가서 그 백롤을 하는데 뭐 상당히 좀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에 탁 떨어졌는데 그때 1단계에 손상이 난 건지 하여튼 갑자기 뭐 이렇게 시시시시 하고 고기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서 한 다이빙 10분 정도 했더니 그 1단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스에서 프리플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끝내고 나왔지만 아마 그때도 제가 장비 점검을 옳게 하지 않고 다이빙 질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모든 장비를 유선형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장비는 내 몸에 딱 갖다 붙어야 되고요. 요즘 저희들 주머니 이 다리에 차는 주머니가 많죠. 수트에 붙이기도 하고 혹은 짧은 바지에 주머니 붙여서 그냥 입습니다. 주머니 안쪽에 보면 고무줄이 있습니다. 그 번지 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머니 넣는 모든 장비들을 걸고 하죠. 안 걸고 해서 잘 잊어먹습니다. 그 걸개를 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엮고 빼고 하다 보면 그 번지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초인데 배를 이용해서 어초를 저 강원도 저 위에다가 빠뜨려 놨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들어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고무줄이 어떤 구조에 걸렸습니다. 시야가 넓고 하니까 어둡고 하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빼려고 막 이렇게 어떻게 엉키다가 더 심하게 엉켰습니다. 이분이 칼이 없습니다. 호둥대다가 점점 그 짧은 번지 하나로 저희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이빙하면서 보는 많은 분들이 호수가 축 쳐져 있고요. 밑에 질질질 끌고 다니고 그냥 그 수중에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저는 계속 머피 생각이 납니다. 체크 다이빙, 우리가 해외에 가서 어떤 지역에 처음 가면 첫 다이빙을 이 사람의 수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장비의 어떤 상태, 또 그 장비를 잘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그 현지 다이빙 마스터가 리드하는 첫 다이빙을 체크 다이빙으로 진행합니다. 한 분이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다이빙은 같이 쑥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BC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 하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버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스쿠버 유니트 탈착을 연습을 안 했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그 인사 사고가 나는 것은 참 저희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장비 자기 거 항상 잘 유지 관리 보수한 자기 장비, 게다가 요즘은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칼 혹은 가위 혹은 둘 다, 그 다음에 SMB 라이트 짱 하나 가지고 다니죠. 저희들이 1998년에 대구 경북에 있는 패디 강사들이 사이판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거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주 간포 쪽에 있는 어떤 샵 주인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회원 하나가 장비를 메고 간포 바다에 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를 뽑아가지고 자기 망태기 안에 훔쳤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에 불과 2m 수심의 머리가 있었고요. 모든 공기는 다 고갈된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위, 칼, 라이트 이거 더 이상 이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를 다 가지고 다이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저희들 동해 혹은 남해 쪽에 가면 이렇게 떠다니는 어민들이 버린 그 유령 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아마 기억하시죠? 최근에 또 어떤 굉장히 저희 주변에서 활동적으로 다이빙 활동을 하시던 분이 어민이 던진 그물에도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조류에 막 정신없이 떠내려가 버리면 SMB를 올려야지 배가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야간이 되면 라이트로 SMB에 비추면 붉은 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에는 액세서리가 없다. 액세서리 없습니다. 전부 다 필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내용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호흡기를 배우러 한 분이 가서, 그것도 강산대 안 배우고 다른 분, 그 제호흡기 주인이 제호흡기를 사용해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해서 그 제호흡기를 구입을 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한번 사용해 봐다오 해서 갔습니다. 그 제호흡기 실린더 안에 100% 산소가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를 일반 공기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식사했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육, 쓸 줄 모르는 장비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택다이빙은 저희들이 말하는 감압다이빙입니다. 그 감압다이빙을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 감압을 하기 이전에 중성부력을 완벽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거 뭐 다 저리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수심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이것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제호흡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그 부력 조절 장비를 쓸 때 하고는 부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호흡기는 내가 내 뿜는 그 공기가 제호흡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 폐를 가지고 부력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호흡기를 처음 배울 때 부력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컨피규레이션이 DIR, Do It Right 컨피규레이션이죠. 윙, 그 다음에 모든 호스 길이를 다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처음 바꿀 때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분에게 교육받고 다이빙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제일 곤란을 겪는 것이 공기 배출입니다. 그 DIR 컨피규레이션에서는 물론 여기 있는 그 디플레이트도 당연히 되지만 그 디플레이트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그 고리를 걸어 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등 쪽에 있는 그 익조스트 밸브요, 배출구로 쭉 당겨서 쭉 빼는 이거를 실제로 개방 수역에서 다이빙을 하기 전에 수영장 가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만큼 머피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머피의 법칙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장비를 자기 것을 소유하고 적절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서 써야 됩니다. 모든 장비를 사용하시되 모든 액세서리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반드시 받고 다이빙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받은 교육과 본인이 해온 어떤 다이빙 경험의 수준을 넘는 경우는 새로운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은 다이버와 함께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스킬은 충분히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항상 물속에 들어가서 다이빙하고 마지막 얕은 수심에서 안전정지 수심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10분씩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때 그냥 허무하게 하지 마시고 자꾸 스킬 연습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드시 버디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를 잘 유선형으로 유지해서 어딘가 훅급 걸리고 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다이빙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그래서 긴 시간 이야기 다 들어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빙과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